지난 8월 17일 폴란드 항공 채널인 레그헌터에 한국에서 도입한 F-50GF 전투기가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고화질의 4K 선명한 화질 덕분에 FA-50 조종석 내부까지 훤히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소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공군 조종사가 단독으로 비행 훈련에 나섰다는 것, 그리고 이미 훈련 생도를 가르치는 교관까지 탄생했다는 것이었죠. 지난해 6월 폴란드 조종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공군 16 비행단에서 7주간 교육 비행을 이수했었기에 사실 단독 조종은 그해 11월에 이미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러나 폴란드 현지 교관이 탑승하여 훈련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지난해 인도된 5003호 FA-50에는 한 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고 5005호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였는데 복저형으로 제작된 FA-50 후방석에는 훈련 교관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군기지 활주로를 힘차게 내달린 FA-50 2대는 미그-29와 함께 편대 비행을 이룬 뒤 모든 훈련을 안전하게 마치고 착륙하는 데 성공하였죠. 폴란드 제23 전술 공군기지 사령관 크지슈토프 스토비에츠키 대령에 따르면 전투훈련 임무에 참여하는 FA-50은 매일 한두 시간의 순찰 비행을 수행하며 한 달에 평균 20일을 비행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200에서 250시간의 비행으로 각종 기술 습득과 실전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죠. T-50이라는 세계 최고의 훈련기를 보유한 한국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가겠지만 사실 폴란드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폴란드 매체 폴센 뉴스 역시 이를 보도하며 FA-50의 우수한 가동률과 효율성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Natomiast, co najważniejsze, jesteśmy w absolutnie kluczowym momencie, jeżeli chodzi o największe wyzwanie dla polskiego lotnictwa wojskowego. Loty na EPA-50 odbywają się tego nalotu polskich pilotów z pierwszej grupy. Dlaczego to jest takie istotne? Ponieważ nie tylko mamy pierwszych pilotów, którzy już samodzielnie, bez Koreańczyków, mogą operować na tych myśliwcach, także jesteśmy bardzo blisko osiągnięcia tego super ważnego celu, czyli żebyśmy mieli polskich pilotów, którzy już są instruktorami. Pierwszemu z pilotów brakuje mniej niż 40 lotów, żeby już uzyskać faktyczna operacja. Od lat takiej nie było w polskim lotnictwie. 현재 폴란드 F-50은 사실상 유일하게 훈련생도 양성이 가능한 전투기로 F-50이 없었다면 폴란드 공군 교육 체계가 무너질 만큼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 또 다른 훈련기인 이탈리아 M346이 지난 14일 퍼레이드 하루 전날 훈련 비행 중 추락사고로 베테랑 조종사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전기체 모두 운용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그-29의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 및 퇴역 일정이 확정된 상황이고 러시아산 기체이기에 기종 전환을 위한 훈련기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데요. 즉 현재 F-50만이 폴란드 공군 훈련 생도를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인 셈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폴란드 정치 신고 권력 다툼으로 인해 각종 음해에 시달리고 있는 F-50이기도 한데요. 지난 4월 폴란드 대표 진보 언론인 오넷은 F-50 비행기가 중단되었습니다. 한국 기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마치 엄청난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기체 결함이나 납기상 문제가 아닌 인증서가 제때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F-50의 부속품인 영국 마틴 베이커사 사출 좌석의 폭발물 인증을 영국이 뒤늦게 제공하였고 이에 운용이 잠시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인증서가 구비되어 바로 비행에 착수할 수 있었죠. 이 같은 폴란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와 달리 현재 최고의 가동률을 선보이며 현지 운용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는 FA-50입니다. 억가가 많다는 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특히 현재 폴란드 공군 입장에서는 정말 F-50 도입이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공군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F-35의 초도 물량이 미국에서 조립 완료 단계에 이르렀고 올 연말 폴란드로 인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공군 크리스찬 지에크 대령은 기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F-35를 도입해도 훈련된 조종사가 없다면 사실상 무쓸모에 가깝다라면서 조종사 양성이 매우 시급함을 알렸는데 이에 F-50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납기가 늦어졌거나 결함으로 가동률이 낮았거나 했다면 폴란드는 F-35 조종사 양성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인 F-50은 로키드 마틴의 주력 전투기와 같은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법을 공유하고 있어 그 어떤 훈련기보다 빠른 기종 전환이 가능한데요. 브라샤크 폴란드 청 국방부 장관은 F-50 계약식에서 단 9시간의 훈련만으로 기종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Jako samoloty drugiej generacji F-50 to są samoloty czwartej generacji, ale przede wszystkim te samoloty pochodzą z tej samej, te samoloty praktycznie tożsame z wykorzystywanymi przez polskie siły powietrzne F-16
F-16. Jest tu na sali z nami pan generał Nowak, który w Korei Południowej latał na FA-50, jest pilotem samolotów polskich F-16, jest dowódcą. Zdając się na opinię pana generała, mogłem usłyszeć, że F-16 czuje się w samolocie FA-50 jak u siebie, a wystarczy tylko 9 godzin, żeby pilot FA-50 mógł przesiąść się do F-16. 현재 전 세계 공군들은 극심한 조종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스페인 역시 F5의 노화에 따른 훈련기 부족으로 F-18 슈퍼호넷을 대신 사용할 만큼 조종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최근 훈련기 도입 사업을 발표하면서 후보 기종에 터키의 휴르츠과 미국 보잉의 T7 그리고 카이의 T-50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스페인 내부에서 들려온 반전 소식에 T-50의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페인 공군이 현지에서 터키 휴르츠 훈련기 테스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기체 성능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는지 기존 예정되어 있던 A400M과의 교환이 스페인 측에서 먼저 거부된 것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휴르츠 훈련기는 지난해 4월 첫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을 정도로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기체입니다. 조종사 양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의 성능보다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막 하늘을 날기 시작한 휴르츠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또한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휴르젯의 매우 낮은 페이로드를 지적하며 공허 중량 저감에 실패한 기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터키 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휴르젯의 무장 탑재량은 고작 2.7톤에 불과했는데 이는 F-50의 페이로드인 4.5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T-50 계열 항공기와 동일한 엔진인 F-404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휴르젯의 페이로드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설계의 미흡함 그리고 앞으로 경전투기급 개량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또 다른 후보인 보잉의 T-7A의 경우 개발 착수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양산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했고 또 매년 새로운 결함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훈련기로서 작용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반면 전 세계 6개국에 138대가 수출되어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T-50 계열 항공기들은 30만 시간 비행 기준 무려 90%의 가동률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2차 사업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수출이 성사될 경우 판매 수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죠. 한 나라의 국방력을 보려면 그 나라의 공군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산업이 접근성이 어려운 첨단 기술의 집약체임을 뜻하는데요. 후발주자였던 한국산 전투기들이 현재 세계시장의 다크호스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전투기 강국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는데요. 그럼 오늘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Let's get it! 인도네시아의 공군 개혁은 끝났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 정부는 당초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인리 측 분담금을 6천억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는데요. KF-21의 개발비는 총 8조 1천억으로 2016년 당시 한국정부, 카이, 인리정부가 각각 60%, 20%, 20%씩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신뢰를 깨버리고 분담금 납부를 미뤄왔고 그간 납부한 금액도 고작 4천억 원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올해 4월에는 2026년까지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인리의 분담금 납부가 계속해서 지연되면 KF-21 개발 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인리가 돈은 적게 내면서 가져갈 권리만 챙겨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깎이면서 기존 합의했던 기술 이전 분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 기술 이전 수준은 상당히 미미했는데 그마저도 현재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죠. 정광선 전 KF-21 사업단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투자금을 주지 않을 경우 각종 기술 자료를 주지 않게 되어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인리 측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받는 OJT 수준, 실습 수준의 경력 정도뿐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을 줘서 기술 이전이 되더라도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은 안 되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다 라고 하였죠. 특히 정광선 단장은 T-50을 개발하기 전까지 한국은 제공호와 F-16을 라이센스 생산하여 300여 대를 조립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T-50을 혼자서 개발하지 못해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았는데 40명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초급 수준의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 합의를 통해 드러난 놀라운 반전 소식도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꼼수를 부리면서 가장 바래왔던 한 가지가 바로 조기에 시제기를 인도받는
것이었는데 그 CJ-5호기를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주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깎이면서 인도네시아는 시기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인데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으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수 전문가 마크 메이스는 CJ-5호기 한 대를 받기 위해서 최소 46억 달러, 6,209억 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하였죠. 즉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 지위도 잃게 되고 기술 이전 시기도 받지 못해 그토록 꿈꾸던 항공산업 부흥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돈보다도 그동안 버린 시간이 더 아깝게 되었죠. 한국은 인리 없이 KF-21 개발에 온전히 성공하였고요. 한편 한국이 인리에 제공하기로 했던 CJ-5호기의 추후 행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이 추진 중인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이 선정되면 그 즉시 CJ-5호기가 필리핀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현재 주력 전투기인 한국산 F-50PH-12대와 함께 운용할 신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인 MR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20억 페소 1조 6천억 원을 들여 신형 전투기 14대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대당 1,2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과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을 놓고 저울질해왔지만 최근에 카이 측에 KF-21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RFI는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공급업체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즉 필리핀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KF-21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KF-21은 필리핀 공군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기체입니다. 저렴한 대당 단가 그리고 5, 6세대로의 진화가 가능한 전세계 유일 다이아몬드 익형 4.5세대 기체, 유럽, 미국, 한국산 공대공 무장 탑재가 가능한 유연성, 거기다 80%의 기계 공정화로 인한 빠른 납기까지 보장되어 있는 기체이죠. 특히 최근 필리핀 최대 방산 매체 맥스디펜스에서는 그동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구매가 지연되어 오면서 결국 KF-21에 RFI까지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가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스웨덴의 사브가 심각한 공급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맥스디펜스는 지난해까지 MRF 1단계를 위해 약 620억 페소의 공군 예산으로 14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는 사브의 자-39CD 그리펜뿐이었습니다. 최신형 EF 버전과 로키드 마틴 F-16 바이퍼는 가격으로 인해 14대 기체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브는 현재 심각한 납품 문제를 겪고 있어서 CD 버전의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브가 EF 버전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소식은 현재까지 계약이 미뤄진 이유가 필리핀이 아닌 사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였죠. 반면 한국 하이 사천 공장 고정익동은 올해 국내 물량 양산이 확정되면서 KF-21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며 당초 인도네시아 측으로 인도된 물량을 필리핀이 받게 된다면 훨씬 빠른 납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필리핀은 더 이상 전투기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KF-21만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일 필리핀 스카브로 암초 인근에서 해상 순찰을 수행하던 필리핀 공군 아비오카르 경비행기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와 마주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중국이 불법으로 건설한 인공섬 중 한 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항공기가 최근 개량을 마친 4.5세대 젠11BG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는 필리핀의 경비행기를 상대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신호탄을 투하하며 대응 기동을 가하고 있었죠. 필리핀의 경비행기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드러낸 중국 공군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중국 젠11BG는 2020년 12월 말 선양항공의 생산 공장에서 최종 비행 시험이 완료되어 12월 23일부터 일괄 생산 작업이 시작된 기체입니다. 개량 포인트는 세 가지로 레이더, 항공 전자장비, 엔진인데 구형 기계식 레이더 N001을 중국이 개발한 신형 A사 레이더로 교체하면서 사실상 4.5세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죠. 중국이 기존의 젠11 계열 280여 대 전체를 젠11BG 사양으로 개량하게 되면 중국은 신규 생산한 젠16 계열, 젠15 개량형과 더불어 500여 대에 달하는 4.5세대 대형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동북아는 물론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4.5세대 기체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남아시아 공군 예산 한계와 납품업체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KF-21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편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시제기 지급 거부 사태를 두고 우리는 라팔과 F-15EX 계약을 체결했으니 KF-21을 못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에 하나 천운으로 모든 기체를 다 인도받게 되더라도 인도네시아 공군이 동남아시아 맹주로 군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데 이는 조종사 부족 문제와 유지보수 부품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4일 프랑스 라팔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팔 복자형과 단자형 2대가 훈련 도중 서로
서로 충돌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세바스티엔 르크로니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종사 한 명은 발견했지만 복제형에 타고 있던 교관과 훈련생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기체 2대 파괴로 인한 금전적 손실, 거기다 그보다 더 큰 베테랑 교관과 훈련생의 사망이라는 인력 손실을 겪게 된 프랑스이죠. 이처럼 항공 선진국들조차도 현재 마땅한 훈련기가 없어 4.5세대 라팔을 가지고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역시 FA-50을 도입하기 전까지 실제 운용하던 F-16을 가지고 훈련을 시행했듯 전 세계 대부분의 공군에서는 심각한 조종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도입해서 KF-21은 필요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인리 공군이 라팔을 실제로 운용할 조종사를 양성하기까지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 과정도 라팔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뒤떨어지는 항공 정비 실력으로는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실제 도입이 되더라도 인리 조종사가 라팔을 운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또한 F-15EX 역시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운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4월 메타디펜스에 따르면 보잉의 F-15EX가 제조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운영난으로 인해 폐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르면 2025년에 운영이 중단된다고 했는데요. 해당 공장은 F-15EX의 조립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인도네시아가 F-15EX를 인도받게 되더라도 정기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데 매우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FA-50과 KF-21의 조합은 손쉬운 기종전환 및 상호 부품 호환성이라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어 세계 각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페루는 약 1조 원 규모의 FA-50 20대 도입을 확정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카이는 FA-50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KF-21 구매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KT-1 웅비를 운용 중인 페루는 현지의 유지보수 기지를 구축했기에 FA-50을 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특히 FA-50을 도입하게 되면 4.5세대 고성능 첨단 전투기 KF-21로의 기종전환이나 부품 호환으로 빠른 운용 및 저렴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기에 페루 정부도 해당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다른 점. 최근 해외에 수출된 FA-50 실전 투입 소식이 들려와 화제입니다. 48대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현재 12대 FA-50을 운용 중에 있는데 지난 16일 처음으로 적선국의 항공기를 경계하는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12대 FA-50을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 역시 최근 남중국해 상공에서 위협을 가하는 중국 전투기를 상대로 임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폴란드군은 FA-50이 도입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폴란드 조종사가 직접 기체를 조종하여 실전 임무에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FA-50의 놀라운 반전 소식, 그리고 앞으로 FA-50의 1000대 수출 목표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16일 벨라루스의 항공기가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하자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제23 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이 즉각 출격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조종사는 4교대로 교대하며 6분 이내로 출격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외신 차터 97에 따르면 벨라루스 항공기는 리투아니아를 넘어 폴란드 남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꺾어 무단으로 침입했고 플라이트레이더 24 비행 추적 포털의 데이터상 해당 항공기는 순항 속도로 보았을 때 개인 제트기였으며 현재는 폴란드 영공 밖으로 나간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제트기의 비행 경로를 보면 폴란드 남쪽 시에들치를 지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시에들치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지역이 바로 FA-50 12대가 배치된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였습니다. 이에 폴란드 공군은 즉각적으로 FA-50을 보내어 해당 제트기를 영공 밖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죠. 또한 지난 8일에는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필리핀 공군 NC-212 수송기 근처로 중국 공군 젠11B 전투기가 플레이어를 투하하며 위협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은 중국 전투기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은 필리핀의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FA-50의 순찰 비행 빈도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죠. 필리핀 입장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최고의 전투기를 항시 출격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젠11B가 4.5세대 전투기로 앞으로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튼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FA-50은 언제든지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투기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FA-50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높은 가동률 때문입니다. FA-50은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로서 평시에는 공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 사용되어 오다 유사시 전투기로서 투입되는 투인원 전투기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FA-50이 지닌 신뢰할 수 있는 가동률 덕분입니다. 폴란드 소식통에 따르면 전투 임무에 참여하는 조종사들은 매일 FA-50을 가지고
한두 시간의 순찰 비행을 하며 한 달에 평균 15에서 20일을 비행하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시 200에서 250시간의 비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공군이 운용해왔던 그 어떤 전투기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일례로 F-50과 동급 기체로 평가받는 폴란드의 M346의 경우 평균 가동률이 겨우 47.3%에 그치고 이에 나토 표준 비행 이수 시간인 연 150시간에도 한참 못 미친 연 80시간밖에 되지 못하여 폴란드 공군은 조종사 양성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가 F-50을 도입했던 이유가 되었죠.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은 F-50을 두고 애매한 전투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F-50에 대한 진가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M346 역시 구매했을 때까지만 해도 극찬하던 폴란드가 현재 매년 비행이 중단되고 올해는 기체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전기체가 사용 중단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F-50의 진가는 완벽한 호환성과 뛰어난 설계로 발현되는 높은 가동률에 있습니다. 4세대 전술기 중 9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기체는 대한민국의 F-50이 유일한데요. 2020년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의 평균 가동률조차 70.27%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부품을 수급하고 기술 통제도 없는데 70%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F-50 가동률 90%는 그야말로 꿈의 가동률이라고 불릴만 하죠. 강구형 카이 사정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와 가동률인데 이 두 가지에서 한국 기종을 따라올 항공기가 없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 제16 전투비행단에서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F-50에 조종사 2명이 탑승한 사진이었는데 전방석에는 한국인 조종사가 그리고 후방석에는 도미니카의 조종사가 탑승한 사진이었죠.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해 F-50 구매 계약을 추진했던 도미니카 대표단의 방한 일정 중 찍혔던 사진이었습니다. 도미니카 공군 사령관인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를 포함한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경남 사천의 카이, 경북 예천 16 전투비행단, 카이 시뮬레이션 센터, 한국 수출입은행 등을 방문하였고 도미니카 조종사가 탑승한 F-50은 대표단들 앞에서 화려한 고개 비행을 선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코스는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인데 바로 폴란드가 F-50을 구매할 때 진행한 구매 정석 코스였죠. 최근 도미니카는 F-50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그동안 도미니카가 스웨덴 사부에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임에 성공한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취임과 발맞춰 F-50으로 방향을 바꾸어 계약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라파엘 트루이오 독재정권 이후 선거로 선출된 첫 대통령인데요. 이에 최근 뇌물수수와 연관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펜 전투기 도입에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재 정권과 차별화되었다는 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기에 비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스웨덴 사부의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뇌물수수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싱크탱크 ISS는 최근 스웨덴 방산회사 사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리펜 전투기 구매와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을 결국 시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뇌물은 남아프리카의 산업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방산 컨설턴트인 파나 흘롱와네에게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한테 돈을 건넸을지는 뻔하겠죠. 또한 외신 터프츠는 브라질의 그리펜 도입 사업에서도 추진위원장이었던 로페스 사이토 중장의 천함을 포함한 공군 구성원들이 스웨덴 사브로부터 수천 달러를 받아 기소되었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외신들은 군사적 위협 강도가 높지 않은 국가들이 고가의 그리펜 전투기를 구입했던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리펜보다 운용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높은 가동률을 지닌 공격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적합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도미니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그리펜이 아닌 현지 상황에 아주 적합한 F-50을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도미니카 매체 아센트 역시 F-50 도입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죠. 도미니카 공군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시행된 전투기 도입 사업 이후 국방부 장관 카를로스 모르파 중장과 공군 사령관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소장은 구매 후보를 찾기 위해 여러 국가를 방문하고 있다. 현재는 F-50 전투기 구매를 목표로 대한민국의 최고 군사령부, 항공 및 금융회사 이사들과 회의를 갖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항공기 구매가 이루어지면 도미니카 공군이 지난 2년간 이미 인수한 항공기 28대의 새로운 항공기가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대표 수출 품목인 F-50은 개발국인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에 도입되어 현재 높은 수준의 실전 경험을 지니고 있고 페루 역시 F-50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카이와의 협력은 도미니카의 항공산업을 가장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F-50은 남미 지역에서 특히 대박날 수 있는데요. 남미는 세계 다른 분쟁 지역과 비교했을 때
고강도의 위협 수준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훈련기로만 사용될 전투기나 전음속의 전투기만 도입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첨단 항정 장비를 갖추고 있고 또 적당한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갖추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가동률이 좋은 전투기가 필요한데 그런 애매한 전투기가 바로 FA-50입니다. FA-50이 지니고 있는 애매함이 오히려 전투기와 훈련기 사이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FA-50은 개발 초기부터 한국 공군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어 주력기인 F-16을 보조하는 경전투기와 훈련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체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기로서는 과한 초음속 비행 능력과 대지 공격기로서의 필요한 페이로드와 무장 능력이 요구된 한편 짧은 종심에서의 작전에 불필요한 공중급유 기능은 들어가지 않고 가시의 공중전 능력도 부재해 전투기로서는 조금 부족한 설계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히려 이러한 훈련 겸용 기체라는 특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포지션으로 도입되었고 특히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4형에 아예 훈련용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옵션을 선택해 선정했으며 앞으로 블록 20에서는 F-16EF급과 비교해 전투 능력도 뒤떨어지지 않는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FA-50을 설계했을 당시 한국군의 선택은 개발이 착수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도리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페루, 도미니카,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까지 FA-50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죠. FA-50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훈련기와 전투기 사이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전투기로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대체 불가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FA-50은 애매하다, 예쁘고 매력있다고. 지난 7월 필리핀 공군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계 최대 규모의 공군 훈련인 피치블랙 연합훈련에 필리핀 공군이 처음으로 참가한 것인데요. 그리고 필리핀이 이 훈련에 내보냈던 전투기가 바로 한국의 FA-50이었습니다. 전세계 19개국에 140대가 넘는 항공기와 4,400명의 공군들이 참여한 피치블랙에서 한국 공군의 F-15K와 필리핀 공군 FA-50PH는 우정비행도 실시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각국의 전투기들이 서로 공중전을 실시했는데 필리핀 FA-50은 태국의 자스-39 그리펜을 상대로 10대7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죠. FA-50 대비 재원상 확연한 우위에 있는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는 놀라운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기본 전투기동 BFM에서 특히 근거리 공중전을 FA-50이 압도하며 전체 스코어를 앞서 나갔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기본 전투기동의 목표는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면서 나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로 가서 적을 격추하는 것으로 전투기의 기동성과 조종사의 기술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펜은 최대 속력 마 2, 운용고도 15,000m의 전투기로 특히 기동성 향상을 위하여 꼬리 없는 델타에게 큰 카나드를 조합한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리펜을 상대로 FA-50이 승리를 따낸 것인데요. 물론 시계의 전투에서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그리펜이 더 우세할 것이 분명하나 최근 개발된 FA-50 블록 20에는 AIM-120 안람과 최신 A사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었으니 이미 증명된 우수한 기동성과 함께 강력한 BVR 교전 능력까지 갖추게 될 FA-50입니다. 지난 10일 폴란드 국방부 장관 파엘베이다는 AIM-120C 암람 공대공 유도미사일 수백 대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FA-50에 인티될 암람 미사일의 버전은 AIM-120C-8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거리 120km의 C 버전 중 가장 최신형으로 폴란드는 무려 745기를 16억 9천만 달러에 구매하였죠. 이 미사일을 장착할 FA-50PL 즉 블록 20 버전은 내년부터 바로 초동 물량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개발이 진지게 완료가 된 것이죠.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입사와 카이 고정익 사업개발 부장 신동학 상무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투기 부품 생산이 진행 중이며 2024 하반기에 조립이 시작될 예정으로 FA-50PL은 아이리스-T 공대공, AIM-120C 공대공, 첨단 A사 레이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까지 통합되어 4.5세대급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FA-50의 놀라운 행보에 중국은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필리핀 FA-50이 태국 그리펜에게 공중전 승리를 따냈고 중국 주력 전투기인 젠11B는 태국 그리펜에게 단 한 번의 승리도 따내지 못해 4대0으로 참패한 치욕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2015년 중국 공군은 태국 공군과 함께 잉지 2015란 이름의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첫 이틀간 실시된 BFM 기본 전투기 중에서 중국과 태국의 스코어는 0대16, 사흘째부터 실시된 2대2 공중전 상황에서는 3대19, 나흘째 진행된 연합 방공작전에서는 1대9, 2대9, 3대4로 패배하면서 중국은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는데요. 이에 중국 수뇌부는 참패 이후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젠11B가 아닌 젠10C를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전투기가 그리펜에 참패하였고 그 그리펜을 이겨버린 전투기가 한국의 FA-50이니 이거 참 중국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젠11B 전투기는 중국이 러시아에서 정식 면허 없이 불법으로 복제 생산한 기체로 그동안 아주 꾸준히 항정 장비와 엔진에서 결함이 발생했으며 알려진 것만으로도 일선 부대의 인수 거부가 2차례나 있었던 기종입니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부품으로 만든 정식적으로 면허 생산한 젠11A조차도 여러 결함에 시달렸는데 특히 마 0.85에서 1.25까지의 구간 내 기체 구조의 강도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고 훈련 비행 중 주위계 부착 부분이 확연한 변형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여 저공 비행 중 공중 분해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험 테스트에 참여한 러시아 측 조종사들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수호-27과 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악평을 했죠. 그런데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개나 주고 역공학적으로 개발해 만든 것이 젠11B이니 온갖 잡다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악명 높은 중국산 엔진 WS-10입니다. 이 엔진 결함설을 풀자면 24시간도 모자랄 테니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태국 그리펜이 가지고 논 중국 젠11B 그리고 그 그리펜을 상대로 공중전에서 승리한 FA-50 위 사건은 동북아미 동남아 영공안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선 전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음속 전투기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초음속 전투기를 상대로 실전 성능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FA-50의 전장은 13.1m로 전세계 모든 초음속 전투기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젠11B는 전장이 무려 22m로 전세계 최대급의 대형 전투기에 속하는데요. F-22가 18.9, F-16이 15.1, F-15가 19.4인데 22에 달하는 젠11B는 중국이 보유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큰 대형 전투기죠. 또한 젠11B는 대형 전투기이면서 중국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공중 우색이란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공중전에 특화된 코브라 기동으로 유명한 수호-27을 베낀 전투기로 기동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 때문에 결국 더 큰 수모를 겪었지만요. 自动进行调节，推力损失小，明显优于采用固定式不可调进气道的 F-16A、FA-18C 等机型。在2018年的中国航展上，歼10B 表演了眼镜蛇机动，重达9吨的战斗机竟在空中悬停数秒，充分展示了歼10B优异的大迎角气动性能。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태국과의 공중전에서 뻥카임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자랑하기 바빴다가 들통나게 된 중국과 달리 오히려 FA-50은 운용국들 사이에서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지만 너무 좋은 성능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동 능력과 속도, 동작 반응 등 기동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죠. Fajnie się lata? FA-50? Potwierdzam. Tutaj kabina tego samolotu jest bardzo ergonomiczna. Jest to bardzo dobrze przemyślane, żeby pilot jak najmniejszą ilością ruchów mógł wykonać możliwie jak najwięcej operacji w samolocie. Natomiast wydawałoby się, że będzie to trudniejsze, aczkolwiek z każdą godziną okazuje się, że jest to bardzo intuicyjny samolot. Kiedyś pamiętam, tutaj byłem w Mińsku, rozmawiałem z pilotami MiG-29, mówili, że wiele operacji muszą matematycznych w głowie wykonywać w czasie wykonywania zadań. Czy tutaj rzeczywiście jest łatwiej? Dostęp do informacji jest tu o wiele większy niż przykładowo na samolocie MiG-29. Łatwiej się skupić na podejmowaniu decyzji dotyczących pola walki niż skupianiu się na tym, jak... Pojawiła się taka informacja kilka miesięcy temu, że FA-50 przekroczył wasze oczekiwania. Czy to prawda, czy tak po prostu ktoś przykoloryzował? Ja mogę tylko powiedzieć ze swojego subiektywnego punktu widzenia, że jeszcze rok temu, zanim udałem się na szkolenie do Korei, nie wiedziałem, czego się mogę spodziewać do końca. Trochę brakowało informacji na temat tego samolotu i ciężko było wtedy mieć zdanie na ten temat. Po roku czasu i po pewnym czasie spędzonym w samolocie, ten samolot ma o wiele większy potencjał niż to się wydawało wcześniej. Mimo że może wygląda niepozornie, ale ma naprawdę pewne możliwości, które pozwolą mu na realizację sporej ilości zadań, które... Pamiętajmy też, że samolot ma możliwości nie tylko do atakowania celów powietrznych, jak i również do celów naziemnych i do tego typu zadań również ten samolot będzie przygotowywany.
No i musimy też pamiętać o tym, że piloci muszą się również przygotować do współpracy w powietrzu.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소속 정한울 대위 역시 T-50 계열 항공기들의 우수한 기동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T-50 계열을 타본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 조종사들은 저속과 고속에서 이렇게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항공기를 본 적이 없다고 전했는데 수직 기동을 하면서도 대형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할 정도로 기동성이 좋고 여유 추력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성은 비슷한 기종 가운데 최고인 것은 물론 전세계 베스트셀러인 F-16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데 애프터버너가 달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 수많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동성에다가 중장거리 공대공 무장까지 인티하게 되었으니 사실상 비교 대상이 없는 두리안변이급 기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태국 그리펜이 중국 젠11을 박살낼 때 사용된 공대공 무장이 AIM-120AB로 사거리는 80km 수준입니다. 그리고 50km 이상 구간에서 중국 전투기의 공대공 무장 명중률은 놀랍게도 0%였죠. 그리고 FA-50에 인티될 암람은 18 버전 120km인데요. 물론 젠11에는 사거리 100km가 넘는 PL-12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중국산 레이더에 그리펜이 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발사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긴 사거리를 지닌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 하더라도 레이더 탐지 능력이 50km 이내라면 미사일도 50km 이내에서 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FA-50 블록 20에는 첨단 레이서 레이더가 탑재되는데요. 미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입니다. 하나와 LRG-X1의 경량화된 레이서 레이더가 아직 개발 중에 있어 빠른 도입이 가능한 팬텀 스트라이크가 폴란드 및 말레이시아 FA-50 블록 20에 탑재되죠. 그리고 최근 군사 매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 팬텀 스트라이크의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출시 레이서 레이더의 절반 무게인 100파운드에 불과하지만 성능은 헤비급이라고 하는데요. 군사 매체 제인스는 45km 소형 버전은 탐지 능력 측면에서 F-16 AN/APG-80 레이더의 성능과 동등하며 54km의 중형 버전은 F-16 레이더보다 더 길다고 하였죠. 이러니 FA-50을 중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나대는 전투기 중 가장 흔한 것이 젠11B인데요. 작년 11월에도 남중국해에서 미공군 B-52 전폭기와 거리를 붙이며 한창 까불었는데 중요한 것은 FA-50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거 수출되면서 젠11B는 이제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3국은 모두 FA-50을 도입했습니다. 필리핀은 12대를 운용 중에 있으며 현재 블록 20 12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이고 태국 공군은 2015년에 8대의 T-50 고등 훈련기와 6대의 F-50을 인수하였고 최근 구형 F-16 OCU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신형 전투기 12대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펜과 FA-50 블록 20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펜이 FA-50에 패배하면서 FA-50이 다소 유력해졌다는 평가이죠. 말레이시아는 암람과 A사를 탑재한 18대의 FA-50 블록 20을 구매 확정하였고 다음 달 국방부 장관인 모하메드 노르딘이 카이에 방문하여 KF-21 구매에 대한 의논까지 나누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밀리터리 팬들은 만약 우리가 FA-50 18대를 주문하면서 KF-21 36대까지 구매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유지보수 및 예비 부품에 문제가 일절 없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동남아시아 국가는 예산이든 정치적 문제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스텔스기는 말할 것도 없고 F-16 바이퍼의 경우 도입 단가가 대당 1,500억이 훌쩍 넘는 상황이죠. 전투기 도입이 마땅치 않으니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기 앞바다처럼 드나드는 것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에 아주 적절한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FA-50 블록 20이죠. 남중국해를 둘러싼 패권 기싸움에 잠 못 드는 아세안 국가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대안의 FA-50 수출 100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오늘의 한 줄 평, FA-50의 AIM-120C8은 단언컨대 중국 타격용이다. 이름부터가 C8이잖냐, C8.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